자전거 샵을 가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전거 구매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출고를 샵에서 하게 되기도 하고요. 급하게 자전거 부품을 구해야 할 때, 자전거를 정비해야 할 때처럼 우리의 라이딩 생활은 자전거 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BMC, 자이언트 같은 대형 자전거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스토어를 제외하면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전거 샵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 샵 안에서도 사장님 또는 규모가 좀 큰 매장의 경우 미케닉마다의 성격과 성향도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끔 바이크샵 사장님 또는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내가 저 매장 다시는 안 간다 하면서 이를 갈기도 하고요. 샵들도 강압적인 운영 방침을 고수하다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망하는 곳들도 정말 많아요. 물론 요즘은 경기 불황으로 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13년 동안 다양한 국내 그리고 해외 바이크샵들을 다녀보고 제가 느낀 오래 남는 샵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천을 잘해준다는 건데요. 자전거 처음 사려고 공부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서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에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만 온전히 셀프로 모든 정보를 찾아내는 건 여간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땐 이제 주변 전문가를 좀 수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눈에 띄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일단 이 사장님들은 본인들이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고 또 오랜 기간 타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추리고 추려서 궁극의 자전거 딱 한 대만 남겨놓는 사장님도 있고요. 무슨 지옥의 하수견처럼 자전거를 한 10대씩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보니까 이건 그냥 사장님의 성향 차이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두 카테고리가 모두 해당되는 건 바로 엄청난 정보력이에요. 특정 브랜드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좀 편향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취급하는 샵 사장님들은 그 모든 브랜드의 성향이나 특징, 심지어 이상한 독자 규격까지 다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외운 게 아니라 이 사장님들의 세월에 의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부품이 지금 내 자전거에 장착이 되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 이런 사장님들을 찾아가면 이미 써본 사람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말 줄줄 뱉어내시거든요. 게다가 꾸준히 다닌 샵이라면 처음 내가 자전거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 추천도 정말 잘해주실 거예요. 챗GPT 요즘 너무 똑똑하잖아요. 하지만 A프레임에 B휠을 꽂으면 유난히 유격음이 많이 발생하더라 같은 정보까지는 아직 챗GPT가 제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샵 사장님들은 본인이 손님을 통해서 이미 그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안 맞는 궁합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도 이런 샵 하나 알아두면 거의 자전거 관련 정보는 딸깍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게 되고 결국 그 샵은 유동인구가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부품 수급이 잘 되는 건데요. 자전거 부품의 수급 속도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간한 부품은 주문해도 빨리 안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예 오래 입고 예정이 없다는 부품들도 있어요. 저는 주로 행어라는 부품에 굉장히 많이 당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솔직히 지금 필요도 없는데 재고 있다 하시면 일단 지르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불필요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샵들을 보면 재고가 웬만해서는 매장에 있고요. 없더라도 주문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 도착하더라고요. 물론 수입사들도 모든 샵에 공평하게 납품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전거든 자전거 부품이든 꾸준히 잘 팔면서 지속적으로 오더 넣는 샵들의 재고 확보 우선권이 부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샵 아무리 전화를 돌려봐도 내가 원하는 부품이 안 구해지는데 여기만 전화해보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이 샵에 먼저 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손님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여기 가면 항상 부품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수입사 입장에서도 아 여기가 재고 회전율도 좋고 물건 잘 팔더라 하는 이 양쪽의 신임을 동시에 얻게 되니까 당연히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손님이 돈이 맞긴 합니다. 저도 손님이긴 하지만 뭐 돈줄이긴 하죠. 왜냐하면 결국 자전거 샵은 자전거와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고 정비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손님이 존재해야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는 또 귀신같이 느껴요. 아, 이 사장님 지금 나한테 물건 팔기 바쁘구나
되구나. 물론 그게 또 따지고 보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라이더는 정확히 말하면 고객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나 표정 혹은 어떤 단어를 썼냐에 따라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요. 그게 거래 유지 여부로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너무 유난이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때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한 찰나에 진행이 되고 결론까지 순식간에 도달해 버리는 거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저 직원 말투가 거슬려서 나 저기서 안 살래 라던가, 야, 여기 매장 냄새가 너무 심한데 나 못 들어가겠어 라던가, 이게 다 그와 유사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샵을 가더라도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각각의 라이더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해요. 자전거 유격이나 소음 같은 트러블을 잡더라도 소리 난다고 하자마자 아, 이건 부품 바꿔야 돼요 하는 그 부품 교체 카드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일단 써보고 정말 안 되면 교체를 추천하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최소한 이 사장님은 내 자전거를 좀 진심으로 봐주시는구나 가 느껴지는 사장님들 중에 아직 샵 접은 사장님은 안 계셨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를 판다는 건데요. 이 자전거가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바퀴 두 개 있고 페달 밟으면 굴러가는 이동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도 무수한 소규모 문화들이 존재해요. MCT 팀에 참가해서 극한의 레이스를 달리는 문화도 있고요. 가벼운 옷차림에 이런저런 가방을 자전거에 달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유랑객들도 있고요. 정갈한 세미 캐주얼에 카페 라이딩을 즐기는 미니벨로 유저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 형태에 따른 문화도 존재하지만 지역마다 각자의 문화가 존재하고 그 말인즉 자전거 샵마다도 각자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샵들 중에 생활 자전거 위주로 판매하시거나 MTB 위주인 샵 중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샵을 보지는 못했지만 로드사이클 샵이나 요즘 자전거 의류 브랜드 매장에 가보면 각자 운영하는 그룹 라이딩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파나 맵이 있고요. 다른 소규모 브랜드들도 저마다의 라이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손님 몇 명 모아서 코스 한 바퀴 돌고 해산하는 곳도 있지만 라이딩을 할 때마다 새로운 카페를 간다거나 매월 새로운 코스를 탐방한다거나 하는 자기만의 테마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문화의 캐릭터가 점점 잡히다 보면 누군가는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샵은 그냥 정비만 받거나 아니면 아예 샵을 옮기면 그만입니다. 참가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샵들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 기억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원피스의 명대사처럼 말이죠. 그렇게 꾸준히 단골 손님을 쌓아가다 보면 그 손님들은 라이딩 참석을 할 때마다 샵에 걸린 자전거들을 보게 되고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신만의 문화가 있는 샵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문화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손님을 돌려보낼 줄 안다는 건데요. 솔직히 이건 경우에 따라서 홀대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도 나름 먼 길을 온 건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니까 썩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는데 방문한 손님을 돌려보내는 건 샵 입장에서도 굉장한 결단이더라고요. 일단 로드사이클 샵의 경우에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스티어러 커팅이에요. 이 스티어러라고 하면 그 포크 위에 달려있는 막대기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핸들을 달게 되고 핸들의 높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자리거든요. 이 스티어러는 한번 잘라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러 다 잘랐다가 포크만 새로 샀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치폴리니 본드는 프레임과 포크 컬러가 다릅니다. 왜냐면 포크를 새로 샀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티어러나 C포스트처럼 한번 건드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혹은 경량화를 위해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물론 샵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손님이 시키는 대로 잘라주고 나중에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는데요? 새로 사셔야겠어요 라는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손님에게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지금 하면 왜 안 되는지를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설명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당장 해달라는 걸 안 해주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장님 조언 듣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서 최상급 구동계로 안 올라가고 울테그라 DI2에서 멈췄던 거고 지금도 더 이상 자전거에 큰 돈을 쓰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린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픽시 정말 유행이잖아요. 대한민국은
픽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어린 친구들은 당장 내 친구들이 전부 픽시를 타고 있는데 나만 없다? 이건 뭐 거의 자발적 왕따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청소년기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다리 길이가 안 돼서 그냥 섰을 때 탑튜브가 본인 사타구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키가 덜 커서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죠. 비슷한 예를 좀 어른의 경우로 바꿔보자면 스템 길이가 한 160mm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뭐 비슷하려나요? 아무튼 이 친구들은 아직 성인 규격의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샵들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픽시 유행 한철인데 일단 팔고 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지금 이거 타면 정말 크게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돌려보내는 거, 이걸 잘하는 샵들이 손님과 신뢰를 계속 잘 쌓고 꾸준히 운영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전거 샵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불편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조금 꼬아서 보자면 내 취미를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악의 세력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자전거 샵 사장님들도 나의 즐겁고 안전한 취미 생활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자전거를 오랫동안 즐겁게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샵은 가지 마시고 저런 샵만 가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샵이 많아져서 누구나 편하고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저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잘 맞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스.